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물리학 수업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마지막 강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 금속 재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중에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물리학적으로 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주로 확산이라든지 이제 재결정 그리고 이제 뭐 주조 조직 같은 거 제조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소재 어, 그 응고라든지 아니면 상, 형성,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결국엔 우리가 조직이 형성이 될 거예요. 조직이 형성이 돼서 어, 최종적으로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네,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녀석이 어느 시점이 돼서 강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은 파괴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의 마지막 챕터인 파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요 파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 원래 저번 시간에 기말고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했었는데, 이게 이번 주에 학교에서 방침이 좀 많이 바뀌는 바람에, 좀 다시 공지해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부분의 파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재 파괴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아마 얼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재료가 변형이 되다가 갑자기 똑 부러지는, 네, 요거를 이제 취성 파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기 형성이 됐다가 파괴되는 요런 현상이 있죠. 요거를 이제 연상 파괴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의 원래 항복 강도보다도 이제 파괴가 일어날 강도가 UTS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죠. 네, 반복적으로 응력이 가해지면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피로 파괴 현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과의 이제 김상식 교수님께서 워낙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더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금속 물리학 수업은 금속 물리학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고 있는 상변태, 네, 그리고 연력학, 네, 그리고 그 강도학, 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뭐 파괴 쪽과 관련된 내용들의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과목이 2학년 2학기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저는 항상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강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 각각 과목을 들으면서 약간 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좀 강의 진행이 됐으리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상당히 과목 수업 듣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파괴 내용에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소재가 왜 파괴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전이가 활주하면서 파괴를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전이가 활주 방향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다중 활주라고 하는데, 이 다중 활주를 하게 되면은 그 중심점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네킹 파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생기죠? 쌍장이 형성될 수 있죠. 요 쌍장 형성된 것도 결국에는 약간 전이 이동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이동하는 거랑 비슷하지만 쌍장이라고 이제 따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쌍장 발생에 의한 파괴를 따로 정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 입계라든지 입내 쪽에 이제 크랙이 쭉쭉 바로 갈 수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벽계 파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전이 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가 활주하는 게 이제 슬립맨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되죠. 네,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전이가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점점 엇갈림이 심해지겠죠. 엇갈림이 심해지면서 이제 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깨끗했던 녀석들이 점점 가면서 계단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요 사이에서, 네,
그 상당히 날카로운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흔히 노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노치에서의 응력 집중이 일어나면 응력이 더 커지니까 전이가 더 많이 슬립이 일어나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슬립이 일어나다 보면 최종적으로 여기가 딱 분리가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용이 활주에 의한 파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네킹 파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흔히 보는 건데, 이제 활주면이 요렇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요렇게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활주면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활주면들이 겹쳐지면서 슬립이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런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슬립디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전이가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슬립이 쉽게 형성할 수 있고, 이 슬립이 쉽게 형성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전이들이 막 뭉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슬립 형성에 의해서 그 변형, 이쪽에 변형이 집중되면서 네킹을 형성하게 되고, 이 네킹이 형성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제 네킹에 의한 파괴 현상이고, 이거는 이제 용의 활주랑은 다르게 전이가 다중활주 일어난다는 거.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쌍정 같은 경우는 이제 쌍정이 기본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이제 격자가 완전 틀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의 격자는 상대적으로 변형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변형이 상대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변형이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소성 변형이 더 쉽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격자 안에서 내부에 2차 슬립이 막 발생하게 됐죠. 요 슬립이 발생하게 되면은 위에서 말했던 요런 현상이, 네, 나타나서 파괴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쌍정 발생에 의한 파괴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벽계 파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립계들이 있어요. 근데 특정 결정립기가 상당히 취약해요. 그러면은 얘들은 기멀쩡한데 얘만 뚝 하고 끊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쪼개어지면서 이제 분리되는 파괴 현상을 벽계 파괴라고 하게 되고, 이런 파괴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입계 아니면은 입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입 내에서도 뭐 석줄물 같은 거 쭉 통과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크랙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크게 네 가지의 기본 파괴 현상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벽계 균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네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이 슬립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죠. 네, 그래서 그 벽계 파괴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벽계 파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응력이 막 집중이 돼요. 특정 이제 크랙이라든지 석조물 같은 게 있다고 하면, 크랙이 있다고 하면 요 주변에서 응력이 막 집중이 되겠죠. 그 응력이 집중이 됨에 따라서 약간의 그 소성 변형이 집중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성 변형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이제 다결정 금속,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결정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 거지.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인계 분해 전달 능력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인계 분해 전달 능력이 커지게 되는데, 인계 분해 전달 능력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슬림변에서 이제 요, 네, 전단에서 슬립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의 응력이에요. 요 응력 허들이 증가한다는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온도가 감소할수록. 그 말인즉슨 전이가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응력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네, 증가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네, 결국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이게 딱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균열이 막 터지는 거랑 이제 전이가 이동하는 게 이제 경쟁적인 반응인데, 평소에는 이제 전이가 이동하는 게 조금 더 우세해요. 우세한데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이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면은 차라리 균열 핵생성이 필요한 응력이 얘보다는 더 낮아지는 경우가, 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에너지가 높은 녀석이랑, 네, 낮은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낮은 녀석으로 가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균열 핵생성이 좀 더 우세하게 가겠죠. 네, 이렇게 되면서 벽계 균열이 형성이 되고, 네, 이 벽계 균열이 형성이 됐을 때 이제 균열이 일반적으로 쭉 따라가는데, 만약에 결정립계나
상정 같은 그런 결함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녀석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서 이제 균열이 멈췄다가 다시 재생성됐다가 멈췄다가 재생성됐다가 하는 그런 기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본 균열 형성 그리고 재생성에 대해서 기구가 좀 존재를 하고요. 어, 형성 이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슬립 전이 교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교차점이 뭔 뜻이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이가 교차가 되어 있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미세한 공공 집합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집합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여기에 응력이 집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핵생성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석출물 같은 거 있으면 석출물 주변에서 이제 응력 집중돼서 터져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탄화물 같은 경우 잘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얘네가 전파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제너 코트렐 이론입니다. 제가 코트, 네, R이 하나 빠져야 돼요. 네, R이 하나 빠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네, 이런 식으로 핵생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핵생성이 일어났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파가 돼야겠죠. 그래서 균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 핵이 딱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응력은 항상 그 소성 변형이 항상 요 끝 지점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응력이 많이 집중이 될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응력 집중 지점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항상 이제 응력축 같은 경우는 요 균열 면이 요렇게 있죠, 지금. 요렇게 있으면은 항상 응력은 요 수직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회전축을 변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릴 수 있는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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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 45도 방향의 전단 응력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5도가 뭐죠? 네, 최대분의 전단 응력이죠. 네, 아까 말했던 분해 전단 응력이 네, 최대가 된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슬립면 이 때문에 이제 슬립면에서의 슬립이 이쪽으로 쭉쭉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네, 형성이 되면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에서 이제 온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이 슬립에 필요한 그 응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너무 커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 안 생겨서 균열이 빨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살짝 높은 경우에서 얘가 이제 슬립이 막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균열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좀 다 슬립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블런팅이라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약간 균열이 뭉뚱그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때문에 균열이 억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기구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슬립이 잘 되는 재료일수록 더 낮은 온도에서 계속 슬립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FCC, BCC, HCP가 있어요. 그 중에서 슬립계가 어떤 게 제일 많나요, 지금? 네, FCC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쓰리개가 많은 FCC 금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온에서도 벽계 파괴 형성률이 적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저온에서 써야 되는 재료들이 있죠. 그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뭐 LNG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극 같은 데서 이제 재료 쓸 수 있을 겁니다. 재료 쓸 수 있는데 FCC, BCC, ACCP 재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FCC 중에서 뭐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이라든지 어, 하이 망가니즈 스틸 네, 요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요런 거를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극저온에서도 이런 식으로의 벽계 파괴가 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균열이 네, 그래서 요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거, 네, 이 원리 때문에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생긴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균열이 이제 전이를 가릴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전이가 갈라지고 이제 균열이 딱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 전이의 버거스 벡터만큼의 단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전이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이게 그 단이 생기면서 이제
줄이 쭉쭉쭉쭉 끄이거든요. 그래서 벽계 파괴 앞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전이를 통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과하면서 이제 줄이 쭉쭉쭉쭉 끄이게 되는데 이게 생긴 게 뭐처럼 보여요? 지금 강줄기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리버 패턴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 분의 전달 능력과 이제 그 FCC가 왜 몇 개 파괴가 잘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전에 리버 패턴을 좀 위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안 보여줬었는데, TM을 보게 되면 리버 패턴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이 쭉쭉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제 강줄기처럼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 아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제 취성 파괴 직전에 소량의 소성 변형이 발생하면서 이제 균열이 이제 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요 이론이 바로 그립스 크레이크죠. 그립스 크레이크는 이제 이미 균열이 있다고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이 요런 크기의 균열이 있다고 볼게요. 요런 크기의 균열이 있을 때 이제 크랙이 딱 이렇게 전파를 할 때 전체 에너지의 변화가 없을 때 이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크랙이 이제 형성되는 걸 보게 되면은 크랙이 이런 식으로 딱 형성될 때 크랙이 형성됨에 따라서 여기 쌓여 있던 탄성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될 거고 대신 뭐가 생기나요? 지금 크랙이 생기면서 요 표면 생기죠. 그래서 크랙 표면에 의해서 생기는 표면 에너지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항상 이제 우리가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보게 되면은 표면 에너지 그리고 탄성 에너지 그 변화의 합이 전체 델타 E가 되겠죠. 여긴 U라고 해놨는데 이건 내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면 에너지에 대한 값이고 이게 탄성 에너지 감소량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보다 더 많으면은 안 일어날 거고 그 크랙 성장이 안 일어날 거고 탄성 변형의 에너지가 감소되는 양이 얘보다 더 크게 되면은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왜냐면 에너지 항상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핵생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변화율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어느 시점에서 얘가 변화율이 내려가는 시점이 존재를 할 거예요. 요걸 이제 찾는 게 결국에는 크랙 증가대 그 에너지 변화율의 값이 이제 데이터 U가 0인 지점이 있을 건데 요 이거는 이제 미분은 쉽겠죠. 이거 1차식 미분이고 뭐 2차식 미분이니까 이거 미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요즘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크랙이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중되는 응력의 양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뜻이 뭐냐면은 크랙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응력 집중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력 집중이 더 커져야지 더 크랙이 터지기 때문에 크랙의 크기가 작으면 잘 안 되고 크랙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제 그만큼 요구된 응력이 떨어지죠. 요구된 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크랙 전파가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응력 집중이 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응력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응력이 이런 식으로 걸리면은 크랙 주변에는 응력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걸리는 응력이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크랙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결정립계 영향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결정립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벽계 파괴라든지 그런 균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함에 의해서 이동이 방해가 되죠. 심지어 아까 전에 전이에 의해서도 그 방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결정립계에서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결정립계의 특징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소각 비트딘 경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결정립 크기가 작죠.
결정리계 간의 그 미스오리엔테이션이 작죠. 그 말인즉슨 이제 전이들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쌓여 있을 거예요. 결국 아까 전에 봤던 전이랑 전이가 그냥 여러 개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파면에 이제 단을 여러 개 형성을 하게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좀 다 아까 전에 그 소각 비틀린 경계 때문에 쭉 형성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크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렇게 가요. 네,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래 길이 L1이 있고 L2가 있으면 L2가 훨씬 길죠. 그러면 L2에서 형성된 표면 에너지가 예, 훨씬 클 거예요. 그러면은 크랙은 이쪽이 조금 네,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억제가 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벽계 균열이 억제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다결정 이제 HAGB죠. 소각 하이앵글 그레인 바운더리. 하이앵글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리기에 의해서 아예 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배 균열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정리 크기보다 더 큰 벽계 균열이 관찰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크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결정리끼리 만나면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꺾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균열이 이쪽에서 한번 막혔다가 새로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결정기 크기보다 균열이 더 큰 경우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결정들마다 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 네, 어떤 결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이 돼 있고, 어떤 결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벽 크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결정기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이 쭉 형성이 돼서 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아까 전이랑 유사하게 그냥 리버 패턴 형성된다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그 그 균열이 이제 전이가 아니라 이제 결정기계가 되면 이제 면간 크랙이죠. 크랙이 이제 면 단위로 쭉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단일 균열이 형성이 딱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크랙이 정말 여러 개가 막 형성이 돼요. 실제로 이제 그림 보면은 크랙이 하나가 아니죠. 지금 여러 개들이 쭉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불연속적 균열 전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네. 이 녀석들은 이제 면이 똑같은 면이 아니라 각각의 독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네,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죠? 네, 이제 앞쪽 파트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이제 이쪽 파트가 이제 벽계 균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이 녀석들이 전이는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 용의 활주에 의한 파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녀석들은 결국 그 특정 이제 전이면 하나 정도만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전이가 축적되다 누적되다가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요거가 바로 이제 취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취성 변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특정 슬림면에 작용하는 전이들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전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전이론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전이론이란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대학원 레벨에서도 한 학기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이들이 기본적으로 슬림면에서는 잘 이동하겠죠. 이동을 하는데 장애물이 항상 있죠. 뭐 예를 들자면 결정기계가 제일 대표적인 장애물이고 아니면 석출물 같은 것도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녀석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슬림면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제 전이들이 이런 식으로 축적이 될 겁니다. 네, 점점 축적이 돼가지고 축적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달 능력이 처음엔 조금 있다가 점점 이제 누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초기에 이제 미세균열 핵생성이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이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들끼리도 이제 밀어내려고 하겠죠. 밀어내는 것 때문에 이제 응력장애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 때문에 이제 탄성 변형 에너지들이 쭉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탄성 변형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어, 그냥 얘들이 버티면 되겠군 하고 이제 버텨요. 근데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과다하게 되면은 아 이제 못 버티겠다 하면서 이제 균열이 축 성장을 하겠죠. 네, 이렇게 성장하다가 최종적으로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취성 변형의 가장 기본적인 파괴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이 파괴 패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밑에 수식이 좀 있긴 한데 요 수식은 위에서 말했던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네, 내용을 좀 더 추가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기말고사에서 제가 수식을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개념 위주 문제만 내기 때문에 수식은 뭐 제가 개 중에서 좀 강조한 것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13, 14주차에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리뷰를 하는 내용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들이 이제 누적이 됨에 따라서 이제 전단 변형률이 형성이 되고 이제 전이 쌓임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탄성 변형 에너지 양도 증가하고 이제 축적이 된 양이 커지니까 균열이 당연히 커질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균열이 커지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표면 에너지도 증가를 하게 될 거고, 네, 요게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이 누적되는 것 때문에 요게 그 표면 에너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한 가지 특징, 그 벽계균열하고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전에 크립스 크랙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뭐에 영향을 받아요? C에 영향을 받죠. C에 영향을 받는 그 C가 뭐예요? 크랙 크기죠. 크랙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얘 취성 변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균열 크기가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소성 변형에 주로 지배된 균열 성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방해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결정익계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홀피치 관계에 의해서 이제 균열 성장이 좀 억제가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게 뭐 결국엔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결정익계가 그 전이를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해주니까 이 장애물들이 당연히 많아지면은 균열 성장은 당연히 억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뭐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좀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얘가 지금 전달 능력이죠. 전달 능력인데 얘를 그 일반 그 인장 능력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시그마 이거를 그냥 시그마로 간단하게 치환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타우 이퀄 2타우 타우 이퀄 2타우구나. 죄송합니다. 2타우 이퀄 시그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이 소스가 중간에 이제 결정기계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그 얘 전체 길이 L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결정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뭐 D가 이렇게 L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을 거고 EL 이꼴 D가 뭐 L 이꼴 네, 뭐 2분의 D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존재하면 결정익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요것보다는 네, 위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결정있게 존재하면은 이제 아까 전 벽계균열과 마찬가지로 균열 성장에는 억제되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까 전에 봤던 그 응력들을 이제 변화를 좀 하게 되면은 네, 최종식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 F가 이제 KD-0.5에 이제 4G 가마 S가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D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이제 시그마 F가 커지죠. 그래서 그 균열 전파에 방해가 발생하게 돼서 더 많은 응력이 요구된다는 이런 뜻을 식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식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유도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내용들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편의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성 파괴예요. 트리성 파괴 쪽은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슬립면 하나에서 나타난 변형 패턴들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오히려 지금 저쪽 같은 경우는 그 실제 파면 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실험적인 부분들은 이제 아마 다음 학기 정도에 배우시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성 파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전이가 이 방향으로도 슬림면이 이제 다양하게 있죠. 다중 슬림면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축적돼서 요 중심점에서 이제 슬립이 중첩이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변형 집중이 일어나서
보이드가 형성이 됐다가 파괴가 되는 기구를 얘기하게 되고,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컵 앤 콘 파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형이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되면은 크랙이 이렇게 있다가, 네, 이런 식으로 가로로 쭉 퍼져가지고 한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오목하게 들어간 컵 형태의 파괴를 보이게 되고, 한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콘 형태의 파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네킹 형성에 의한 전형적인 파괴 현상이고, 그 얘네 같은 경우 초기에는 이제 핵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이제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변형이 좀 되면 될수록 이제 슬립이 계속 구세하니까 슬립이 45도 방향으로 일어나죠. 요 45도면에 따라서 이제 균열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을 할 때 뭐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적으로 좀 봐야겠지만은, 뭐 위쪽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돼서 왼쪽의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형 초기 단계, 일단 변형 초기 단계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슬립이 누적됨에 따라서 전이들이 막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심부에서 공동이 막 형성이 돼요. 네, 요게 이제 그 크랙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그런 녀석들이고, 이 녀석들이 이제 변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밀도가 증가되면서, 원래 이 주변에서는 이제 거의 안 보이는 녀석들이 요 영역에서 원래의 1000배만큼의 이제 보이드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응력이 이제 추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그 성장이랑 결합이 발생을 해서 이제 연성균열이 이제 성장한다고 한다는 건데, 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있던 녀석들이 점점 커지면서 작은 녀석들 잡아먹으면서 계속 커지겠죠.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금속이 그 순금속이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건데, 순금속이 아니라 이제 뭐 게재물이라든지 다른 상이 있으면은 그 상이랑 그 기지 간의 계면에서 이게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 그 각각의 공동이 집중된 지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뭐 슬립이라든지 변형이 집중된 지점에서 당연히 이런 게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후기 단계가 되면 이제 슬립이 쭉쭉 일어나죠. 네, 요게 이제 시어 밴드가 전단 응력 때문에 막 형성이 되는데, 이 전단 응력이 형성됨에 따라서, 네, 요게 형성이 됨에 따라서 이제 이쪽 따라서 이제 변형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단 밴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극심한 변형이 되면 나타나니까 전이가 막 쌓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공공이 엄청 많을 거예요. 공공이 엄청 많아서 이런 식으로 그 점점 쭉쭉쭉쭉 분리가 될 거고, 네, 그리고 다시 네, 막 어느 정도 막히다가 다시 성장하고 다시 막히다가 다시 성장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크랙이 깨끗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런팅들이 나타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블런팅이 나타나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여기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크랙이 성장이 되는 건데, 이 성장이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여기 W가 계속하다가 이게 점점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쭉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콘이 되고 여기가 컵이 되는, 네, 그런 형식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녀석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들이 쭉 나 있죠. 요거를 네, 딤플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딤플이 만약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전형적인 연성 파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래서 요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공판 기구에 의해서 쭉 그 파괴가 나타나게 되면은 미소 공공에 의해서 미소 공공들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프랙처 서페이스에서 이런 그 기공들이 쭉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다 네, 이따가 반 짜갈라져 가지고 부서지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쭉 나타나게 되는데, 홈이 굉장히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어떤 소재들에 따라서 이제 신장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이제 재료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홈들이 아까 얘기했던 딤플이고요. 네, 요걸 보고 이제 연성 파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면 되겠고, 로저스 이론 요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네, 그래서 네, 요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 벽계 취성 연성 파괴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학기에 좀 더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일단은 요 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 파괴, 마지막으로 이제 피로 파괴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력 변형의 곡선을 많이 보잖아요. 응력 변형의 곡선 보면은 이 강도 도달하면 파괴가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그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같은 거 보게 되면 원래 강도보다 낮은 영역에서도 파괴가 일어나요. 이게 왜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그 강도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막 부과가 될 경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피로 균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균열들이 형성이 되고 이 균열이 이제 성장이 일어나서 과하중이 걸리게 되는 순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피로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 이거는 88년인데 그 알로아 항공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 딱 보면 알겠죠? 하와이 항공사예요. 네, 하와이 항공사에서 그 보잉 737 비행기를 이제 막 여러 번 띄워요. 그 일반적으로 737 비행기 같은 경우 단거리 비행기이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기에 비해서 이착륙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착륙 횟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하와이니까 어때요? 주변이 바다예요. 네, 그래서 바다이기 때문에 네, 부식 환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낮은 응력에 의해서 어, 재료가 파괴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륙을 하고 특정 고도에 올라가니까 앞열에 네, 네, 앞열에 카울이 딱 날아가 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그 승객들은 이제 안전벨트 매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승무원 한 분이 이제 빨려서 나가서 돌아가신 사고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거는 좀 최근입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텍사스 주변에서 맨날 737만 열심히 몰고 다니는 그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 737 몰고 다니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737 중에서도 700형 항공기에 그 CFM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 탑 블레이드가 피로에 의해서 비행 중에 탁 하고 깨져가지고 주변 엔진들까지 다 날아간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 터빈 블레이드 쪽에서의 피로 균열이 이제 어느 시점 돼서 딱 터지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요. 다행히 이거 같은 경우도 기장의 기지로 좀 승객들은 지장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서 독일 에세대 사고인데 어, 그 철 디스크들이죠. 그 열차 디스크가 원래는 이제 통짜로 만들거든요. 통짜로 만드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열차 소음을 줄이겠다고 여기다가 금속을 하나 덧대가지고 그 철륜 디스크를 만들었어요. 그 철륜 디스크를 만드는데 얘 계면에서 이제 균열이 나타나가지고 얘가 파괴가 되면서 고속주행하고 있는데 차륜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탈선해가지고 큰 사고 났겠죠.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골 강도가 이제 피로 균열에 의해서 딱 터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강도가 부족해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피로 파괴가 거의 소리 없는 암살자 수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분석들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는 이제 낮은 하중이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환경에서 이제 형성되는 파괴 현상이고 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러프트 서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기에 이제 프랙처가 형성되겠죠.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균열이 처음엔 당연히 느리게 전파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천천히 이제 전파가 막 반복 일어나면서 이제 형성됐다가 멈췄다가 형성됐다 멈췄다 하면서 네, 쭉 느린 전파가 나타나는 형성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응력 사이클이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얘보다는 응력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요동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얘는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는 좀 더 네, 좀 더 간격 있는 구조로 나타나게 될 거고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원래 강도보다도
이미 약해져 있죠, 재료가. 왜냐하면 이제 A가 줄어들었으니까. A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하중이 원래 강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파괴가 엄청 빨리 일어나겠죠. 이때 파괴가 일어나는 거는 그게 이제 연성이라든지 이제 취성같이 앞에서 봤던 그런 파괴 패턴을 이런 취성같이 이런 앞에서 봤던 파괴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괴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 그 파괴가 일어날 때 기본적인 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응력이 이제 걸렸다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계속 슬립 밴드들이 점점 형성이 돼요. 슬립 밴드들이 점점 형성이 되다가, 예, 네, 그래서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뭐 여기 한두 개 정도 형성이 돼요. 한두 개 정도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점점 누적이 되겠죠. 사이클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식으로, 네, 증가하게 되면서, 그 반복이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패킷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패킷이 되는 걸 요걸 이제 PSB라고 하는데, 네, Persistent Slip B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다수의 슬립 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집중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이쪽에는 변형률이 몰려 있는 상태죠. 네,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균열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녀석들이 이제 슬립이 한쪽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 한쪽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간 녀석이랑 이런 식으로 간 녀석 보면은 요 사이에 틈이 또 있죠. 네, 요 사이에 틈이 있으면 또 새로운 균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아까 봤던 노치랑 상당히 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새로운 균열 형성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초기 상태에서는 이제 그 스트레스 자체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포화가 된 재료고 있고 포화가 안 되고 계속 쭉 떨어지는 재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재료의 열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사실 피로 쪽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학기에 배우는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그 피로가 나타날 때의 데이터들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아, 그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계속 그 응력을 계속 반복 줬다 말았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인 인장 압축 응력을 부과하는 게 피로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주어진 응력 조건에서 시험편이 이제 파괴될 때까지의 사이클 수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응력을 이만큼 줘서 이만큼 가면 깨지는 거고, 이만큼 줘서 이만큼 가면 깨지는 거고, 이만큼 줘서 이만큼 가면 깨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그 사이클에 따라서 응력 변화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딱 그리는 거를 이제 SN 곡선이고, 이게 최종적으로 피로 한계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아까 전에 보면 이게 점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죠. 요거를 이제 피로 한계라고 해서 요 이하의 응력에서는 얘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구 피로비라고 이때 이제 최대, 네, 이 피로 한계랑 이제 UTS 사이의 비율을 이제 내구 피로비라고 해서 최대 인정 강도 피로 사이 한계의 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당연히 이 값이 크면은 좋겠죠. 네, 그러니까 피로 한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료 쓰기는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네, 근데 참고로 실제로 이제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실험실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피태규 리미트가 존재를 하는데, 실제 재료에서는 뭐가 발생하죠? 부식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재료에 부식 발생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만약에 부식이라는 환경 자체가 최대한 억제가 돼 있으면은 어, 이런 그 패티규 리미트도 최대한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거를 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미국의 이제 그 비행기 저장하는, 네, 항공기 저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라든지 그런 유타라든지 사막 같은 데가 보면 습도가 굉장히 낮고 부식 분위기 굉장히 낮은 데다가 걔네들이 이제 비행기들을 그 방식 처리를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필요한 국가가 있으면 얘네들을 이제 팔을 가끔가다 파는 경우도 있는데, 한 50년 된 비행기들도
잘 납니다. 약간의 정비만 거치면은. 네, 이런, 네, 이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결국엔, 뭐, 기본적으로 운용 역시 안 했겠지만은, 이제 몇십 번 날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피로 시험을 했을,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피로 시험을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그 반복 응력 함수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에 그 시그마 M이라고 해가지고 베이스 재료가 있고 베이스 응력이 깔리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그 인장 압축 이 앰플리튜드를 계속 가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모멘트에 의해서 그 응력 크기가 계속 제어가 되는데 최대 응력 값이 있을 거고 최소 응력 값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진폭은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최소의 절반이 되겠죠. 네, 최소의 절반이 되는데 그 R 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R 값이 뭐냐면은 그 응력 사이클에서 최대 응력에 대한 최소 응력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이제 그 프레 시험에서 R 레이시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R 레이시오라고 얘기하는 값이 바로 요 값이에요. 네, 그래서 그 R 값이 이제 제로인 경우는 그 R 미니멈이 네, 잠깐만요. 그 RM이라는 값 자체가 이제 그 제로에 가 있는 경우고 이제 R 값이 이제 플러스 0.3이라는 건 이쪽 위쪽으로 가 있는 경우고 R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0.3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간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 값 중심으로 가 있는 경우는 이제 인장 압축이 반복적으로 가해진 경우고 R 0.3은 주로 이제 인장 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고 R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압축 쪽으로 가 있는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계 응력 같은 경우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그 다음 학기에 배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생략할게요. 아마 요 부분은 다음 학기 아마 그 파괴 관련 수업 듣게 되면은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주기 피로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주기 피로 시험과 달리 이제 고주기 피로 시험은 주로 이제 탄성 변형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주기는 약간 조금 더 변형을 더 줘요. 그래서 그 소성 변형이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반복 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인장이랑 압축 사이에서 이력 현상이 약간 발생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클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이제 바우싱거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바우싱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인장 변형에서의 강도랑 이제 압축 변형에서의 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왜 나타나게 되냐면은 그 전이가 결정 있게 걸리잖아요. 걸렸는데 만약에 이 녀석들이 다시 압축이 돼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얘네들 응력장 걸려 있는데 이미 응력장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변형이 가해지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서도 또 저항성 발생하겠죠. 요거를 이제 역응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역응력 현상 때문에 원래 얘네가 변형이 쭉 잘 돼야 되는 강도보다도 이제 이 녀석의 강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차이 때문에 네, 요 현상이 이제 바우싱거의 현상이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고 요 차이 때문에 인장이랑 압축 거동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력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주기랑 고주기 피로 시험의 차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고주기 피로 시험과 저주기 피로 시험이 최소한 뭔지에 대해서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와 연동해서 이제 커피 맨턴식 역시도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이번 학기에 일단 나가야 될 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 나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몇 가지 바뀐 공지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3주차랑 14주차가 이제 남았는데 13, 14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학기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 리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리뷰 강의 같은 경우는 원래 강의가 제가 일반적으로 한 50분
에서 55분 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리뷰 강의는 그보다 좀 길 거예요. 거의 한 1시간 반? 1시간 30분 정도 이제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전반부에 했던 주요 내용들하고 후반부에 냈던 주요 내용들을 좀 보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중요 공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대면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대면을 될 수 있으면 권장 안 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좀 하기로 했어요. 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원래는 OX랑 단답형이랑 서술형을 다 내가지고 시험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대면에서. 근데 비대면을 보게 되면 일단은 요거는 좀 없어질 것 같고 주로 서술형 위주의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어, 일단 그 여러분 비대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 오픈북 시험 오픈북 시험으로 갈 거고 이제 기간을 한 24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날짜 공지는 이제 별도로 이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그 22일에서 25일까지는 그 다른 교수님도 시험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앞에 볼지 아니면 그 뒤에 볼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의사를 좀 물어보고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의견 좀 반영을 해가지고 물어보고 24시간 시험을 칠 거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답, 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뭐 형평성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제가 미리 경고를 좀 드리긴 하는데 아마 제가 이번에 서술형 문제를 내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 좀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답이 같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답이 절대 못 나올 거예요. 네, 같은 답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좀 뭐 소위 말해서 집단지성이라고 하게 되죠. 네, 집단지성에 의해서 나온 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철저하게 페널티를 드릴 생각일 거고요. 어, 약간 서술형 문제들의 형식이 그 지식을 그 어떤 특정 문제들에 적용하는 방, 방법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상당히 크게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시험 보실 때 머리를 많이 굴리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한 일곱 문제에서 8문제 정도 드리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가를 거고요. 어, 일단 제가 출석을 확인했을 때 몇몇 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지금 거의 다 만점이기 때문에 그 웬간하면은 여기서 점수가 다 갈릴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은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 일단, 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는 전반부, 후반부에 대한 강의 리뷰를 좀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발 2학기 때는 네, 대면 강의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학기 같은 경우도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